출발 새아침. 출발 새아침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주말 동안 안타까운 소식이 좀 있었죠. 결국 연휴 때 뚫렸다고 봐야 될까요?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수가 5월 11일 오전 1시 기준으로 최소 75명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대기자가 많고 당시 접촉자가 모두 파악된 것도 아니어서 앞으로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동안 힘들게 지켜온 코로나19 방역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5월 6일을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생활 방역으로 바뀌면서 어느 정도의 위험은 감수하겠다 이런 각오였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샴페인을 너무 일찍 들고 싶었던 것은 아닌지 반성이 됩니다.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매를 일찍 맞아서 조금이라도 더 안전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희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드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요. 꼭 끼요.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시간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역시 주말을 보내고 나니까 얼굴이 그냥 윤기가 반짝반짝 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네, 어제 취임 3주년 연설을 했는데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에 기초를 놓겠다. 그리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 그리고 코로나를 슬기롭게 극복하겠다 등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경제 얘기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제 이야기와 그리고 위기를 이 두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상황을 잘 고려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직과 생계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삶을 지키겠다 이러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5월 1일이었습니다. 노동절 강기정 정무수석을 통해서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이 전 국민 고용보험이란 단어가 언급이 됐는데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정규직이 대규모 해고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직 이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여해서 돕겠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고용보험이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2,660만 명 가운데 가입자가 51.7, 절반 정도죠. 네. 미가입자가 48.3%인데요. 이 미가입자들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정규직이고요. 네. 두 번째는 특수고용직. 세 번째는 자영업자입니다. 이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나 임금이 낮은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골프장 캐디라든지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또는 저 같은 이 프리랜서들이 속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이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소득이 정확하게 신고가 되지 않고 스스로도 이제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가입이 어려운데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전체 자영업자 중에 가입률이 0.4%밖에 되지 않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좀 전에 우리 꽃기호 평론가도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중간에 일이 없거나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는 바로 일용직이라고 써주는 곳이 있으면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프리랜서들이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이번에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런 전국민 고용보험 이런 네.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직 사실은 이 상임위 논의조차 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대 총선이 시작되기 전에 민주당의 공약이었고요. 이번 회기 때도 논의가 됐었는데 제대로 상임위까지 넘겨지지도 않았습니다. 2018년에는 민주당이 여기에 이제 예술인을 추가해서 발의를 하기도 했었고 2016년에는 미래통합당의 장석춘 의원이 예술인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고용보험 대상자로 하자는 법안을 내긴
이긴 했으나 네. 이 내용이 제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이제 현재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이 고용보험 공약을 내세웠고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한정혜 의원입니다. 이 한정혜 의원이 바로 오늘입니다. 상임위를 열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남겼고 민주당의 새로운 신임 원내대표로 뽑힌 김태년 의원 역시 5월 중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5월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거는 20대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2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20대 국회 회기가 이 20여일 중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에 대한 이견이 없지만 재정 건정성이라든지 이 재정 조달 방안에 있어서 여야가 어떻게 의견을 좁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하고 야 모두 다 고용보험에 대해서 뭐 그 범위를 확대하는 거는 다 찬성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다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여기서 말하는 전 국민, 네. 전 국민은 언제부터 대상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그런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제 포문을 열었기 때문에요. 네.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전 국민까지는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이 미가입자 중 자영업자는 680만 명인데요. 0.4%에 그친 10,000명대에 그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들을 독려해서 가입을 유도하고 그리고 또 자영업자도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또 알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계적으로 가는 이제 설명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임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임기 내에 다 성공되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는 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아요. 근데 정말 시작을 일단 하면 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든 나아가긴 나아갈 것 같은데 네. 사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 보험료 내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일부 이제 자영업자들은 이제 카드 사용보다는 10% 정도 할인을 해서 현금으로 이제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런 고용보험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도움이 된다. 이런 설득의 작업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지난 주말에 있었던 안 좋은 소식이죠.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이태원 클럽 방문자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런 것을 좀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일단 경기도가 먼저 시동을 걸었습니다.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을 수 있는 클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유흥업소들에 대해서 집합 금지 명령, 아예 가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남긴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방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박능훈 1차장 같은 경우는 이 경기도가 시행한 이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클럽 방문자로부터 시작된 그 여러 가지 코로나19의 확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어제 경기도지사 명령 뭐 이런 행정안전부에서 보낸 문자인가 이것도 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경기도가 이제 앞서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경기도를 다녀간 사람 또는 뭐 경기도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런 재난 문자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클럽과 노래주점, 룸살롱 등 유흥주점 5,500여 곳, 그리고 감성주점과 콜라텍 등을 포함해서 경기도 전체 유흥시설 5,700여 곳이 이 행정명령 대상에 속하고 또한 이태원동 6개 클럽과 논현동 블랙수면방 등을 다녀간 출입자에 대해서 감염검사와 대인접촉 금지 명령을 각각 발령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딴 얘기인데 감성주점이 뭡니까? 감성주점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보통 이제 술집과 다르게 술집이랑 똑같은데요. 네. 거기 가서 이제 흔히 말하는 남녀가 서로 조인을 해서 네, 편하게 또 술을 마실 수 있도록. 조인을 해서 모두 서로 또 줄여서 이제 로맨스가 또 불타오르는 그런 곳이군요. 예, 그런 목적으로 좀 설치된 곳입니다. 설치된? 추억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가고 싶어하는 듯한 뉘앙스를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못 들어갑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이제 이재명 지사가 해당 업소 출입자들이 숨거나 은폐하지 않고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네. 있는데 이게 성소수자 논란 뭐 이런 것 때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이 초반에 이제 확진자가 게이 클럽을 다녀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자 여기에 지금 현재 만약에 제가 이제 진단을 받으러 가면 나도 혹시 성적 소수자가 아닌가, 흔히 말하는 아우팅을 강제로 당하는 상황이 아닌가 두려움에 오히려 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해안을 내놓은 셈인데요. 4월 29일 이후에 해당 업소가 위치한 지역, 특히나 이태원동과 논현동을 다녀간 모두 누구나 일주일 동안 무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실 이제 클럽을 다니지 않더라도 클럽을 오고 갈 때 또 다시 추가 확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군요. 조금 이제 조심스러워하는 국민들도 계셨을 텐데요. 숨을 가능성과 이 은폐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근데 어쨌든 본인의 성적 지향은 이번에 코로나19와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뭐 이와 관련해서 조금 인터넷에서 일부 네티즌들이 비난하는 내용의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번에 그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사실은 이번 주부터 고3생들의 등교를 하기로 했다가 조금 미루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 일단 11일 오늘입니다. 사실 예정됐던 등교 수업 운영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직접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오는 수요일에 이제 고3 수험생이 이제 등교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정오 75명까지 추가 확진이 발생하면서 또다시 크게 유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정부 당국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에 훨씬 더 이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예정된 이 방안을 조금 늦추면서 그래도 오늘 오후께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도의 방안을 다시 한번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관심 있게 보는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네. 오늘 오전 7시부터 이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시작된 것 같아요. 네, 이제 시작이 됐죠. 7시가 네. 지났으니까요. 정부의 재난긴급지원금, 신용카드 그리고 체크카드 신청이 시작이 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이 온라인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고요. 국민들이 현재 쓰고 있는 시중 카드 모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CT카드 등의 일부 제외되는 카드가 있으니까요. 카드사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셔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카드로 수령했을 경우에 어디에서 쓸지 모른다라는 한 결혼구가 생기실 텐데요. 네. 카드사 어플에 들어가면은 인근에 있는 이 지원금을 사용처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카드사에서 경쟁적으로 카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걸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 그 홍보는 하지 마라. 라고 제어를 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도 마케팅에 활용하는 건 조금 네, 그런 것 그렇죠. 같네요. 자, 오프라인 신청은 언제부터예요? 네, 오프라인 신청은 18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고요. 지자체별 홈페이지 그리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세대주여야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번에는 사실 이제 가구별로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인데요. 가구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세대주가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가구는 3월 29일까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입니다. 따라서 3월 29일 이후의 세대주는 주민등록센터에 직접 확인을 해서 변동사항을 이제 확인을 해야만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대 1은 개인적으로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세대주가 먼저 신청을 할 수가 있도록 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오창석 평론가도 받을 수 있겠네요? 예, 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꽃기호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창석 꽃기호 평론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지난 주말에 70명 이상 나오면서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던 중에 발생을 한 이런 상황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이와 함께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차관을 2명 두는 복수로 두는 그런 안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셨던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수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앞으로도 사실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예, 아마 조금은 더 나올 건데요. 이게 이제 클럽이라는 데가 그 감염이 되는 조건들이 다 다른데 아마 이 이태원 클럽은 특별히 그 밀착도나 이런 면에서 조금 더 감염이 잘 되는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나올 것 같고요. 사실은 그 클럽이라는 데는 다니다 보면 꼭 그때가 아니더라도 뭐 클럽에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전수검사를 하면 꽤 양성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뭐 연휴 때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클럽을 자주 다녔던 사람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지금 거기 지금 수십 명 나오는 분들이 다 한 감염자에 의해서 감염이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여러 명의 잘 우리가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감염도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증상이 없이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냥 발견이 된 것이죠. 한 곳에 이제 전수검사를 하다 보니까 발견이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이번에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그 용인 확진자의 동선을 살펴보면 이 한 명이 클럽을 2군데 그리고 주점을 3군데 방문한 걸로 나와 있고 또 모두 새벽에 다녀간 걸로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바로 전형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조용한 전파자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 이 코로나19의 특징이요. 이 검사하는 그 부서에서도 놀라고 있는 게 증상이 없는 초기에 바이러스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는 그날 혹은 그 전날 정도가 바이러스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증상 없이 갔다가 바이러스 실컷 퍼뜨리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뭐 열이 났다 이러면은 그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뭐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확산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예, 뭐 저희가 입구에서 열을 제거하지만 사실은 열 나는 코로나19 환자는 50%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그 절반 이상은 사실은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라, 밀접 접촉을 주의하라, 생활 방역을 하라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이 클럽을 이렇게 무방비로 놔뒀다는 거는 정책에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클럽이라고 하는 곳이 밀착해서 움직임이 많은 곳이니까 사실 미리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늦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런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 클럽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젊은이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증상이 잘 그러니까 무증상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또 약간 연세에 드신 분들보다는 또 금방 회복이 되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본인들도 모르게 남들에게 전파시키면서 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는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방역 당국에서 제발 좀 같이 동참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30세 미만인 분들은 사망률이 0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에 걸려도 그냥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야지 사망하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물론 많은 환자들이 나오면 확진자가 나오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특히 20대들이 이걸 다 아니까 난 뭐 걸려도 그냥 감기 한번 독감 한번 그냥 앓고 지나가는 걸 거야. 그러면서 이제 좀 방심하고 지내는 것이 이와 같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뭐 면역력도 좋고 그러니까 건강하니까 그냥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겠지만 혹시라도 본인 때문에 감염이 되면 그분에겐 치명적일 수 있는데 그런 점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같이 사는, 더불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좀 젊은 분들이 답답은 하겠지만 어느 정도 지켜야 될 규범은 지켜주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제가 늘 간절히 호소를 하죠. 그렇군요. 지금 용인 확진자 회사 동료도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규모 감염이 뭐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예상할 텐데 어쨌든 이제 구체적인 집단 감염을 막는 방법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가 있을까요? 이 집단 감염이 생기는 것은 일정 수 이상의 사람들이 매일 모이는 그런 장소에서 집단 감염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요양병원 또 콜센터 등등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시설에는 감염 관리자를 지정을 다 해야 됩니다. 개인 회사라도. 그래서 그 사람이 책임지고 아침에 출근하면 이분들의 건강 상태도 일일이 체크를 하고 또 불편한 게 없는지 또 아프면 뭐 직장 출근하지 말라는 그 얘기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그분이 관리해서 좀 쉬도록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관리를 계속 해야 하고요. 끊임없이. 그다음에 좀 의심이 되면 즉시 검사를 광범위하게 해서 확진자 격리하고 접촉자 또 격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2차, 3차 감염을 막을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또 조금 방역 당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해당 클럽 방문자 2,000명이면 확보는 했지만 연락을 해보니까 다 전화번호가 허위로 작성돼 있어서 신원 파악이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거 사실은 이렇게 허위로 안 적게 좀 법적인 제재 이런 걸 미리 좀 강력하게 예고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네. 보통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저희 그 개인 그 정보 보호를 어느 정도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신용카드라든지 CCTV를 본다든지 그다음에 교통수단 관계를 다 파악을 합니다. 저 같으면은 아마 그쪽에 올 때 걸어서 오진 않았을 테니까 주차장이나 뭐 택시나 또 이런 것들 다 파악해야 되고요. 그렇죠. 뭐 심지어는 핸드폰 기지국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면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잘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적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 같은 걸 허위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제재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또 주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이 사람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군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이재명 경기지사 모두 그 유흥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대응은 잘하고 있는 겁니까? 예, 저는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제 얼마 전에 꽤 시간이 됐습니다만은 이 4대 실내 시설에 대해서 허용하는 정책이 나왔어요. 클럽, 그다음에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학원 이런 데를 허용을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방을 했어야지 지금 터지고 나니까 뭐 집합금지 명령 내리고 저는 뭐 적절하다고 봅니다만은 항상 이렇게 한 달이 늦는 거죠. 예, 이게 며칠 늦는 게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집합금지 명령 같은 거 특히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진작부터 필요했었다 이런 얘기군요. 생산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쉼으로써 재생산을 촉발할 수는 있겠지만 경제를 먼저 살려야지 유흥을 먼저 살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일단 다음 질문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면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교수님께서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입장에서 이런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환영이죠. 제가 2016년 2월 달에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이건 질병관리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요. 네. 제가 이제 차관급 본부장이라고 이제 습격을 하면서 실장에서 그래서 이제 외부에 있는 인사로서는 처음 들어갔는데 보니까 인사권 예산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무원 조직에서 인사권이 없다는 것은 그 수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기관장이 인사권이 없는 기관장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네. 그리고 예산도요, 예산 저희가 편성은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예산의 결정권은 보건복지부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모든 예산이 우선이고 나머지 남으면 이제 질병관리본부 신청한 것 중에 주는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2015년 메르스 끝나고부터 질병관리청 승격에 대한 법안들이 나왔었고요. 이제 제가 하고 있을 때도 그 정주승 의원께서 이제 그 법안을 발의를 했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제 대통령께서 의지를 갖고 있으면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빨리 해결을 보시는 게 맞겠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아까 지금 관리청으로 승격이 되면은 인사권과 예산권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좋다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일을 할 때 좀 더 공무원 조직이 빨리빨리 돌아가고 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측면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인사권이 없는 기관장이 지휘하는 조직이 돌아갈 수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 질병관리청이 되면 이 조직은 굉장히 전문성을 가진 거거든요. 소방청 같은 거예요. 예, 좀 국방부 같은 거예요. 네. 총을 쏠 줄 모르는 군인이 있어서는 안 되고 불을 못 끄는 소방대원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역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선발하고 키우고 이런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인사권이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특히 역학조사관이라는 것도요. 제가 있을 때 처음 이제 37명 중앙역학조사관을 이제 뽑았는데 이분들이 제자리에 붙어 있잖아요. 어렵게 모셔오면 또 딴 데로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기관장 인사권을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처우나 미래에 대해서 보장을 전혀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조금 더 확대 개편해서 정말 전문성이 있는, 내부에서 있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의 방역에 앞장을 서야 된다. 외부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내부 전문가들을 더 많이 키워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청으로 뭐 승격이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습니까? 그러면? 외국은 다 다릅니다. 이번에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약하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질병 관리 예방을 하는 그런 조직이 완전히 따로, 거의 독립적으로 따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예를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산림청, 그다음에 식약처에 있는 지방청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방 조직을 좀 구축을 해서 이번에 대구 경북 같은 사태도 사실은 질병관리본부의 과장급들이 내려가서 다 도와준 거거든요. 네. 처음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지방청이 되고 지방청이 설립이 되면 각 지방에서 각 지방의 특성에 맞는 그런 방역 대책을 아주 신속하게 준비를 하고 평소에 늘 준비하는 그런 매우 유리한 그런 입장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렇게 가는 것은 너무나 절실하고 때가 늦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좀 전에 이제 얼핏 말씀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예산이 사실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네. 그러면은 앞으로 청으로 승격이 되면 예산에 있어서는 좀 자유로워지나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자유롭겠지만 결국은 청이라도 보건복지부의 외청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저런 조율은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수장이 누가 계속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더라도 당분간은 그렇게 가을에 제2의 파동이 왔을 때 청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실력이 확 느는 건 아닙니다. 이게 네. 전문가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늦었다는 말씀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도와주면 지금은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이거 끝나보십시오. 또 그냥 묻혀갑니다. 예, 그렇게 묻혀온 게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이렇게 한 5년씩, 6년씩 가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에 좀 정신 좀 차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또 이런 정부 내에서도 그냥 기술직, 전문직 그룹들은 한직이 되어가는 그런 현실이 이때까지 반복돼 왔어요. 제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로워진 YTN 라디오 앱 선물 이벤트 오늘까지입니다. 아니 아직도 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마지막 남은 단 하루 기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새로워진 앱 인증샷을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층간소음 매트, 폼롤러, 만두, 커피 쿠폰 등 푸짐한 선물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요.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서 특별 연설을 하면서 남과 북도 인간 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 공동체가 되고 평화 공동체로 나가길 희망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을 통해서 본 남북관계의 현지소에 대해서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제 취임 3주년 대통령 특별 연설 보셨습니까? 예. 어떠셨습니까? 총평을 말씀하신다면.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사실 남북관계 부분 2018년과 같이 정상회담이 진행되거나 성과가 있었으면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네. 지금 당장에는 이제 대화가 단절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반응과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단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그 취임 초기에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엄청나게 급진전할
거라는 기대가 컸었는데 지금 보면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도 조금 신경을 쓰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리고요, 어제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남과 북이 인간 안보에 협력해서 하나의 생명 공동체가 되고 평화 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예. 전통적으로 안보하면 국가 안보를 이야기해요. 국가 네. 대 국가, 거기에서 나오는 군비 경쟁이라든가 전쟁 위협 해소, 그런 거창한 것들을 말해왔는데 네. 이 개념을 인간 안보 개념으로 바꾸셨죠. 이거 참신하다고 생각해요. 인간 안보가 왜냐하면은 뭐예요, 그러면? 인간 네. 안보라는 것은 결국 국가 차원이 아니라 그 국가의 구성원이 한 개인, 인간에 대해서 집중하자. 그래서 1994년인가 유엔 개발기구 UNDP에서 제시한 개념인데요. 네. 그것은 인간의 인권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생활 이런 부분을 강조하신 건데 왜 이 시점에 인간 안보를 강조했냐 보면 코로나19와 같은 인도적 지원 협력 그런 부분을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이라든가 핵 문제 이런 것을 떠나서 현실 가능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인간 안보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코로나19 협력이라든가 뭐 돼지열병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제안을 북측이 수용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류에 맞는 얘기를 하신 거네요. 현실적인 그런 방안을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어제 또 그 연설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남북 철도 연결이나 비무장지대, DMZ 국제평화지대와 개별 관광, 이산가족 상봉 이런 얘기들을 모두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들은 북한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죠. 어떻게 보면은 연초에 북한의 대미 정면 돌파전을 선언한 이후에 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응답을 하지 않는 부정적으로 보면 무시하는 전략이고 그런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지금 기존에 제안했던 철도 연결 사업이라든가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대규모 경제 협력은 결국 유엔 제재, 대북 제재로 인해서 우리가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낮은 단계의 인도적 교류 사업이라든가 SOC 사업, 사회 간접 자본 건설 사업, 철도 연결과 같은 것은 유엔 제재의 예외를 인정받으면서 추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북측에 제시를 했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바꿔서 우리가 제안한 이러한 협력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좋다 하는 바람을 담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북한이 나쁘게 말하면 우리를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그런 식의 반응을 취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미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해라 하는 요구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전략적인 문제, 결국 핵 보유를 갖다가 묵인이라도 받고 싶어 하는 건데 그거는 미국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한국 정부를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제안을 무시하면서 한국에 메시지를 주는 거죠. 반면에 최근에 지난주에 보면은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는 친서 외교를 다시 가동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에게는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다. 푸틴 대통령에게는 정승절 75주년 이런 것을 하면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북중러 협력은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직 미국이나 한국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데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제안을 한 건데 북한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넘어서서 미국에게 뭔가 신호를 보내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해결되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당장 우리 정부의 뜻대로 이 상황이 움직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럴 때는 기다리는 것도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금 기다려요. 왜냐하면 기다리는데? 상황은 계속 바뀌거든요. 네, 그렇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하반기를 바라볼 때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과연 예.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8월에 예정돼 있는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과연 이번에도 미룰 것이냐 할 것이냐. 네. 그것에 따라서 북한의 의사결정이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북한의 경제 상황인 것 같아요.
북한의 경제 상황이 올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과의 국경을 갖다가 차단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기대하는 경제 협력이나 경제 지원이 제대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대남 강경 정책을 지속하겠지만 그 부분이 자신들의 셈법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지금 중국도 급하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결국 한국에게 다시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주변 정세의 변화와 우리의 대북 정책을 어울리게 조화롭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접근을 완전히 바꾼다 하면은 오히려 그것을 더 북측도 이용하려 할 것이고 한미 공조라든가 주변국 공조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하반기 변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에 중점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조금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있잖아요. 하반기 이후에. 그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까? 예, 될 수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렇게 발언을 보면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네.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국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 유권자들에게 중국 문제는 와닿는데 북한 문제는 북한이 핵 문제에 있어서 보다 유연한 접근을 하지 않는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것을 홍보에도 효과가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가 만약에 북한을 접촉하거나 미국하고 논의할 때 사실은 처음 제안했던, 그러니까 2017년에 이야기했던 거를 갖다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건 네. 뭐냐? 그때는 문재인 정부가 동결 입구 비핵화 출구론을 제시했었어요. 이거 왔다 갔다 해갖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잊혀졌는데 뭐냐면은 북한이 핵 활동을 동결해준다면은 네. 모든 논의의 입구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런 물밑 접촉을 통해서 북한이 동결 부분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나와주고 미국이 관계 개선이라든가 종전협정, 종전선언 이런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되면 네. 동결이라는 것은요, 재미있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큰 장점이 안 되지만 그렇죠. 미국의 관점에서는 그걸 상당히 높게 평가해요. 특히 뭐냐, 민주당 바이든 부통령도 전 부통령이죠. 후보가 네. 될 거로 예상되는데 동결 문제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얘기해요. 그럼 뭐냐, 북한이 동결 쪽에 나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당근을 줄 수 있는 해놨다. 거예요? 예, 그렇죠. 내가 진전을 이뤄냈다. 그렇게 할 경우 민주당에서 반박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핵 문제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면 동결 부분을 갖다가 움직여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도 극적으로 이것을 잡고 하반기에 정상회담 같은 걸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거는 외교적인 과제인 거고요.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센터장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방송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듣고 있을 거라고 듣고 생각합니다. 있을까요? 네. 자, 하긴 옛날에 그 중간 선거였나요? 미국에서? 중간 선거 할 때도 북한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다가 선거 때는 또 좀 조용해지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문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접촉되지 않는 사업하고 접촉된다 해도 예외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함께 나가자, 함께 해나가자 이랬습니다. 북한이 이걸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역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반기 관련된 두 가지 포인트에 달려있다고 봅니까? 예, 그 중에 근데 이제 나눠 보시죠. 뭐냐면은 유엔 안보리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도적 지원이에요. 코로나19 같은 거. 그렇군요. 그거는 저는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근데 이제 네. 이거는 이제 팩트를 갖다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 봐야 되는데, 북한은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예,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이것이 만약에 심각한 상황이라면 우리의 인도적 지원 수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요. 철도 연결 사업은 이게 사실은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네. 사업 규모가 상당히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유엔이나 미국과의 협의가 조금 더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풀어야 되고, 현실적으로 북한이 수용한다고 하면 코로나19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그것은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는 전제 하에서요. 그렇군요. 근데 철도 사업이 우리나라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북한에 직접적인 영향은 안 미치니까. 예, 사실은 1단계로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거고요. 사실은 그렇죠. 그거를 연결하려면 결국 북한하고 합의를 해서 동해선이든 이런 걸 연결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 근데 거죠. 그거는 10년 걸려서 한다 그랬으니까 사실은 한참 먼 얘기라서 이렇게 예, 와닿지는 맞습니다. 않겠네요. 북한 첫 삽이라도 입장에서는. 뜨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코로나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이 방역 협력에 대한 얘기가 결국 나왔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 0명이지 않습니까? 북한은 공식적으로.
근데 이거를 또 우리 조금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뒤로 이렇게 뭔가 받고 이렇게 하긴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렇죠. 공식적으로야 뭐 그것을 우리가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서 협력하겠다는 안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북한이 베푸는 식으로 해야겠죠. 그들의 논리에 명분까지. 따르면은 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있어서 남북 관계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협력은 해나가겠다. 이런 명분을 만들어서 우리의 보건 지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평양 인근에 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수용할 수 있는 미사일 시설을 지었다. 이렇게 미국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비욘드 파라렐이라는 그 웹사이트죠. 이렇게 38선 이북이라는 의미를 지닌 건데요. 저는 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웹사이트를 CSIS에서 관리하고 그 전문가가 벼무데즈라고 북한 사진만 판독하는 사람이에요. 네. 저도 여러 번 만나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는 걸 위성에서 확인했고 그것이 북한이 ICBM 공장 인근 지역이고 북한이 우리도 알아야 될 것은 지금까지 뭐 대화가 이어왔지만 핵 활동을 중단한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동결의 의미가 크다고 말씀드린 건데 그렇군요. 그렇다면 무언가 ICBM급 미사일을 생산했으면 그것을 저장해 놓을 그런 시설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서 제시한 것이고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뭐 좀 진전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진전이라 뭐 미사일 능력의 네네. 진전. 예. 예, 그 부분은 뭐 우리가 지금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다시 어떻게 비핵화 트랙으로 대화를 가지고 올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뭐 북한 인민무력상 대변인이 뭐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러면서 사실은 좀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GP 사격 관련해 가지고는 또 좀 반응이 없었단 말이죠. 이거는 뭘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약간 실수한 부분이 있으니까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결국에는 뭐 2018년 이전을 의미한 것은 2018년 9월 9일 남북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 그것을 의미한 건데 네.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남측 지역은 덕적도, 북측 지역은 초도, 서해 해상경에서 거기에서 훈련하지 않도록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군사 훈련을 한 지역은 군산 앞바다 인근이래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억지를 부리는 건데 왜 억지를 부렸을까 하니까 그 전에 자신들의 DMZ 총격 사건을 갖다가 덮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때는 오발이었고 뭐 좀 그랬군요. 오발이었든 아니면 약간의 의도, 긴장을 조성하려는 일회성인 거죠. 그렇군요. 그걸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갖다가 덮어 씌우기 위해서 우리의 해상 군사 훈련을 문제 삼았다. 저는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짧게 하나만 점수로 딱 말씀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 3년간 대북 정책을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최근 들어선 점수 평가를 하지 않는데 의도는 좋았지만 성과는 별로 아직은 없었다. 그렇게 그래서? 평가를 할게요. 2017년은 상당히 저는 지지를 했었어요. 네. 2018년에서 19년 넘어오면서 저는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50점 미만인가 봅니다. 생각해 보니까.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뉴스 들으시고 저는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